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시사계의 젠틀맨 이종훈 박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진돗개가 오늘은 또 갑자기 젠틀맨으로 바뀌었네요. 네, 뭐 바꿔보고 싶었는데 그 단어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괜찮았습니까? 좀 사나운 젠틀맨입니다. 사납지가 않으시던데. 오늘 이슈는 뭡니까? 네, 물야당. 물야당요? 예. 왜 갑자기 또 물야당? 네, 어느 정당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뭐 자유한국당이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그냥 제1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야당 생활이 별로 이 의원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도 계속 이렇게 찾아오고 또 뭐 제보도 많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딱 끊어졌다 그러고 그래서 일종의 금단 현상을 겪고 계신답니다. 정권, 권력의 금단 현상. 그런 거죠. 네. 좀 많이 떨리겠어요, 그러면? 그죠? 예. 그래서 일부러 더 이 공격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닌가. 이게 공격적인 겁니까? 뭐 하여튼. 정말. 좀 굉장히 대결 국면을 만들려고 애는 많이 쓰잖아요. 이게 공영방송만 아니면 진짜 팟캐스트면 한 단어 나갔습니다. 찌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갔습니다. 그러세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참여했지만 뭐 중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제 집단 퇴장했고 오늘 또 이낙연 총리 또 방문도 딱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 지난번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에도 우리 이제 앞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좀 센 척해요. 세게 좀 나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너무 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뭔가 이렇게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반대 일변도로 일단은 각을 잡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오시기 전에 뭔가 지령을 내렸나요? 왜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존재감을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우택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글쎄요. 방송하면서 개인 의견을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말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안 합니다만. 앵커시니까 좀 참으셔야죠. 참아야 되겠죠. 근데 이 요새 자유한국당 보면요. 파이어볼이라고 옛날 그 생각나세요? 손으로 이렇게 불꽃을 만들어서 막 쏴버리고 싶은. 그죠? 안 그래도 요즘 문자 폭탄 많이들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더 신이 나서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 사드 보고서 관련해서 청문회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은 이제 반입을 했는데 그 보고 누락한 그 일과 관련해서 이걸 은폐 보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제 국회 청문회를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코미디 같은 얘기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국가기밀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 또 사드 배치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을 하시겠대요. 그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드 문제가 나왔으면 이 문제의 보고 체계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한미 간의 동맹은 왜 중요한 것이고 사드가 의미하는 전략적 의미는 뭐고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으면 딱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게 사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정당다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보수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무슨. 그런데다가요. 사실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누락한 이런 문제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도 해야죠. 좀 필요한 거죠. 일자리 추경안에도 반대한다고요? 11조? 뭐 지금 아주 정밀 검증을 하겠다. 정밀 검증 이렇게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10조 원 규모 지금 추경 내달 초에 국무회의 지금 상정을 해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직접 나와서 지금 뭐 이렇게 그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본인 형태로 본인이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예.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냥 이것도 넘어갈 수는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뭐 검증할 건 검증을 해야죠.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랬다시피 이제 검증하는 건 좋은데 너무 전방위로 문제 제기만 잔뜩 해놓고 뒷수습이 뒷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식이면 이것도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경영을 오래 해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1조가 빚을 내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만든 11조가 아니란 말이죠. 돈 쓰고 남은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거뒀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빚을 갚을까 차라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쓸까? 지금 정부는 이걸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아까 홍익표 의원한테도 여쭤봤지만 이 돈을 갖다가 쓰면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봤느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내용은 제대로 통보가 되고 있느냐. 각 부처 장관별로 부처별 내용들이 다 결집이 되었느냐. 허락이 어떻게 되었냐. 이런 내용을 갖다가 가지고서 이야기해야지 반대다? 이거 뭐 야당도 검단 현상이 심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자유한국당에 만약에 집권했더라도 사실 추경안 편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도 남았죠. 예. 11조에 얹어서 11조 더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추경안 방향이 잘못됐다. 우리라면 이렇게 짰을 거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은 이러이러한데 돈을 써야 된다. 추경안을 이렇게 편성해야 한다라고 오히려 대안 제시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안 제시와 관련해서 뚜렷한 얘기는 없어요. 아직. 투수가 볼을 던졌는데 일루는 진루해야 되겠고 일부러 공을 쫓아가서 얻어맞고 난 다음에 투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꼴이군요. 싸움하려고. 네. 맞습니까? 뭐 아재 개그에 가까워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정부 여당을 비판한다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판뿐만이 아니라 찬성할 거는 찬성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힘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아주 참 힘들게 그래도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하셨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당이 국민의당입니다. 지도부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도 전했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추경에 관한 협조도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못 지내셔서 놓고는 뭐 또 잘 지내셨대. 문자 폭탄 두들겨 맞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문자 테러야 뭐 많이 받긴 했지만 뭐 또 정치인들이 뭐 그런 거는 또 꿋꿋하게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이라고 너무 하신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기분 억수로 나빴잖아요, 그죠? 뭐 기분보다는 제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매번 이제 인사청문회든 뭐든 사실 국회라는 게 책무가 어쨌든 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강약도 있고 또 각자의 어떤 노선도 다르고 맞죠. 이런데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민의가 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죠. 바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이현주 수석 부대표하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수석 부대표시니까 결국 국민의당 입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봐야죠. 이현주 의원이 이번에 총리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저격수 역할을 하시면서 불편한 문자 많이 받은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낙연 국무총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 개인을 떠나서요. 저는 그 대통령께서 5대 원칙 이거를 이제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국민들한테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까지는 이번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더더욱 좀 총리가 굉장히 좀 개혁적인 분이 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실망이 많이 됐던 게
그 전두환 뭐 발언이라든가 그 박정희 뭐 이렇게 사업하는 거 여러 가지가 조금 이해가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뭐 그러나 어쨌든 또 그분이 뭐 이미 이제 됐으니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책임 총리 그건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치적 저는 이 시대적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좀 저희가 많이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제 인사권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심기를 살피는 듯한 발언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책임 총리 얘기할 때도 너무 발언을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던 게 아니 저렇게 해서 과연 책임 총리로서의 어떤 대포 있는 역할들을 다 하시겠냐. 이게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인사청문회를 쭉 보면서 왜 의원분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셨는지 궁금해요. 책임 총리와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어떤 결심 또 각오를 듣고자 하셨다면 이낙연 책임 총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외교부 장관, 경제부총리, 교육부 부총리의 후보자 중에서 어떤 분들이 지금 가장 물망에 오르시고 고민에 재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내용들은 안 물어보셨죠? 내각 구성에 관한 거. 네, 제가 좀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위원은 아니지만 네, 그렇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국가 1기 정부가 출범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제일 목표라고 하시는데 책임 총리로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거며 추경 예산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계시는지 앞으로 인준이 되시면 바로 시작하셔야 될 건데 이런 실질적인 내용은 한 분도 물어보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추경 이런 얘기들은 좀 추경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에 대한 질문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든 것은 사실 이제 인사 제청을 하기 전에 지명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약간 책임 총리하고는 안 맞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설사 내부적으로 내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총리 지명되고 나서 하루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어떻습니까? 이 청와대와 여당 앞으로 이제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 이야기하고 섬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하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일자리 추경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추경을. 사실 저희는 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이제 어제 좀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선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우선 세금으로 공무원은 늘리고 공공부문 종사자 인건비만 늘리는 그런 식의 방식의 일자리 창출 방식에 저희는 반대를 하고요. 일자리 창출은 민간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해왔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추경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이번에 딱 하고 이번에 하고 이제 지출하고 끝나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라는 것은 채용을 하고 나서 그분들을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경직성 예산이고 사실 30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추경으로 예를 들어서 12,000명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분들을 이번에는 뽑아가지고 훈련비만 한 100억만 낸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내년, 내후년 30년간 그분들 인건비가 다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원의 수요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또 다른 나라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경직성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걸 추경으로 하는 게 맞느냐. 설사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부 올해 말에 곧 본예산 심의를 하니까 그때 하면서 제대로 논의하는 게 맞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이제 보고받은 걸 보니까 창업펀드라든지 기금에 대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게 이 펀드에다가 그러니까 이 펀드에다가 이제 추경 예산을 태우게 되면요. 이게 바로 지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금도 불용되고 안 쓰고 있는 펀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남아있는 기금들이. 그런데 또 태워가지고 쓰지도 않을 거면서 바로 쓸 수 있는 어떤 지출 계획이 서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말은 일자리 창출 예산이 추경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지출 효과가 나지 않는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된 김 후보자로 내정된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김현미. 김현미 의원. 김현미 의원이 서민주택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서민생활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서민생활 안정. 이 국민당 입장에서 서민주택이든지 어떤 양극화의 격차 완화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 추경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자리 창출 좋은데 또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민간 중심이어야 한다 이런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거 추경으로 일자리 예산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30년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라리 추경을 하려면 명확하게 이게 한시적이면서 그 예산으로 인한 지출 효과, 경제 유발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것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보면 말씀하신 그 서민주택이라든가 그거는 근데 사실 계획이 지금 완비가 안 돼 있어서 아마 이번 추경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당장 쓸 수 있는 게 가뭄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뭄 때문에. 그래서 농촌의 가뭄 대책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평창올림픽이 내년에 있는데 이 평창올림픽이 이제 작년부터 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그렇죠. 돈이 제대로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되고 쓰이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허덕거립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단기 일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서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론 단기이긴 하지만 일자리 문제도 조금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 그리고 장기 일자리는 그 자체가 추경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더 추가되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30년 근무라고 가정하면 예산은 30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정책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장 경제 관료들 경제 주요 이 관직들을 이렇게 임명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개혁 중심의 철학과 가치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시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조금 경청도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좀 잡음이 들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일자리 창출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기업 쪽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을 통해서 하든지. 해외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를 유도를 많이 해야 되는 유보 자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기업들에게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경제 살리기에 좀 협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개혁 마인드의 정책실장 임명되신 분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임명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기업들과 각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냥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게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이게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또 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사실 실제 일자리 한 90% 가까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정 경쟁을 시장에서 확보를 해주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에 힘든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데다가 정부가 세금을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일관된 주장이고 또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분들의 여유를 좀 갖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좀 주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연결하셔서 추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